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하는 당신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정적 축복을 간절히 원하시나요? 이 채널이 바로 그 지혜로 통하는 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당신의 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세요. 약속하건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제국,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가 어떻게 지구 최강의 부를 쌓았고 또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은 금융실수로 스스로를 파산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로마인들은 돈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때로는 무기였고 때로는 달콤한 약속이었으며 동시에 새빨간 거짓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빚, 그리고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불문율, 즉 돈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법칙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위기, 그리고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 이 법칙들을 온몸으로 배웠죠.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동시에 그 제국을 파멸로 이끈 제국의 돈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법칙들은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였던 서기 2세기경, 제국의 영토는 대서양 연안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류의 4분의 1이 넘는 무려 6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일 통화와 단일 언어 아래 통합되어 있었죠. 제국의 경제는 거대했고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았습니다. 무역선들은 이집트에서 곡물을, 시리아에서 유리를, 심지어 중국에서 비단을 실어 날랐습니다. 항구와 광장은 상거래로 활기가 넘쳤고 국고는 정복지에서 걷어들인 조공으로 가득 찼으며 시민들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자신들의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는 오늘날의 미국 달러만큼이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네, 딱 그 신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초창기 로마의 돈은 말 그대로 단단했습니다. 진짜 무게와 내재 가치를 지닌 은과 금이었죠. 로마인이 빵 한 덩이를 살 때 그는 국가가 직접 채굴하고 재련하고 주조한 금속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노동력이 동전으로 응축된 것이고 제국의 생명선이 손에 잡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팽창하면서 바로 그 돈이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결국에는 제국을 오가맨 저주가 되었습니다. 제국의 부는 생산성이나 혁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복에서 나왔죠. 새로운 영토는 새로운 노예와 새로운 광산, 그리고 새로운 세금을 의미했습니다. 로마가 계속 이기는 한 전쟁은 그 자체로 수지맞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팽창에 기반을 둔 경제를 건설했는데 그 팽창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인들은 그 답을 금융적 환상이라는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알아냈습니다. 정복 활동이 둔화되자 국가는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고 세금을 더 쥐어짰으며 화폐 가치를 조작했습니다. 금융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쇠락의 현실을 교묘하게 덮어버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황제와 장군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빚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패의 무게 아래 서서히 짓눌려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적 신뢰가 아주 길고 느리게 해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대의 위대한 지성들, 즉 철학자, 정치가, 역사가들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섬뜩할 정도로 명료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데카토는 검소함과 절제를 설파하며 사치에 집착하는 공화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케로는 탐욕이 외적의 침입보다 더 빨리 나라를 부패시킨다고 썼죠. 세네카는 부는 현명한 자에게는 노예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주인이다. 라는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철학자 황제로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는 결코 자유가 아니라 유혹일 뿐이라고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고상한 도덕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경제 진단이었죠. 로마의 도덕적 타락은 곧 그들의 재정 정책 그 자체였습니다. 역설은 간단했습니다. 로마가 성장할수록 부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거대한 소비 기계가 되었습니다. 군단의 월급을 주기 위해 속주를 착취하고 빚을 갚기 위해 정복지를 약탈했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전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찍어낸 모든 동전에는 어떤 연설이나 법률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돈의 법칙에 따라 살았고 또 죽어갔습니다. 그중 5가지 법칙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섬뜩할 정도로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모든 돈은 정치적이다. 로마인들은 현대 경제학자들이 애써 잊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선언입니다. 그들이 주조한 모든 동전은 하나의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 제국은 나, 황제가 존재하기에 존재한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역사상 그 어떤 통치자보다 화폐의 심리적 힘을 잘 이해했습니다. 수년간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그는 단순히 국가를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뢰를 재건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전이었죠. 그는 자신의 얼굴과 함께 팍스, 즉 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진 데나리우스 은하를 제국 전역에 살포했습니다. 모든 시장, 모든 주머니, 모든 거래 속에서 로마인들은 누가 질서를 회복시켰는지 끊임없이 상기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후 네로 황제는 로마의 절반을 불태운 뒤 자신을 괴물에서 구원자로 이미지 변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동전에는 재건되는 신전과 풍요의 뿔이 넘쳐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폐허가 아닌 풍요의 상징이었죠. 돈은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거리가 아직 잿더미 속에 있을 때조차 돈은 제국이 번영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의 동전은 군사 홍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키아와 파르티아에서의 승리를 기념했죠. 정복당한 왕과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의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복이 여전히 유효하며 팽창이 여전히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 데나리우스는 축소된 제국이었고 주머니 속의 번영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서 로마는 이미 스스로 만든 환상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동전은 더 이상 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제조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가치의 보증 마크일 뿐만 아니라 복종을 상기시키는 징표였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너의 부는 너의 통치자가 존재하기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정권이 조폐권을 장악하기 위해 싸웠던 이유입니다. 돈을 만드는 자가 곧 이야기를 지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의 룰은 똑같습니다. 얼굴과 금속은 바뀌었지만 연극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황제가 아닌 중앙은행, 즉 연준이 이제 조폐권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독재자들이 다시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넣기 시작할 때 그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소유권의 주장입니다. 경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는 선언이죠. 로마인들은 이 진실에 따라 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당신이 쓸 수 있는 프로파간다라는 것을요. 두 번째 법칙, 빚은 권력이다. 로마는 신용 위에 세워졌습니다. 농부에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이 빌린 돈으로 움직였습니다. 공화정 초기 시민들은 땅과 노예, 씨앗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지중해를 횡단하는 항해 자금을 빌렸고 심지어 장군들조차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빚을 내며 자신의 미래를 승리에 걸었습니다. 빚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빚은 성장의 엔진이었죠. 하지만 그 엔진에는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까지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진 시민은 노예로 팔려나갈 수 있었고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반란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로마의 엘리트들은 일찍부터 대부업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대중을 통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시민들을 계속 빚진 상태로 만들면 그들은 계속 복종할 테니까요. 라틴어 단어 아블러게이쇼는 빚과 의무 또는 속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졌습니다. 로마인들은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에 이르러 공화국 전체는 빚더미에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자율은 12%까지 치솟았고 원로원 의원들은 선거 자금을 대기 위해 영지를 저당 잡혔으며 평범한 로마인들은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전략가였던 카이사르는 여기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기원전 49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첫 조치 중 하나는 부분적인 채무 탕감이었습니다. 자비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죠. 그는 공화국을 자신의 모습으로 재건하기 위해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빚을 청산해주는 것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군중 통제술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오늘날의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듯 빚을 활용했습니다. 충성심을 사고 붕괴를 지연시키며 기계가 단 1년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세상의 모든 금을 가진 제국이 항상 돈이 없었다는 사실은 영원한 아이러니입니다. 로마는 빚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의존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속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리대금업을 신용팽창이라 부르고 노예 상태를 소비자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소유의 환상을 줬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라고 부추깁니다. 로마인들처럼 우리도 빚을 기회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로마의 채권자들은 토가를 입었고 우리의 채권자들은 양복을 입는다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법칙, 사치는 바이러스다. 로마인들은 소박함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쇼로 끝을 맺었습니다. 공화정 초기, 부는 토지와 덕망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킹키나투스 같은 로마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직접 밭을 갈았고 평범한 양모 튜닉을 입었습니다.
사치는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원로원은 심지어 여성이 착용할 수 있는 금의 양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손님의 수를 제한하는 사치금 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의 배당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소박함은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카르타고를 격파하고 동방을 약탈한 후 로마의 엘리트들은 톡가를 입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를 그리스 조각상, 이집트 보석,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노예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나무 지붕은 금박 천장으로 바뀌었고 저녁 파티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로마의 몇 남지 않은 검소한 인물이었던데 카토는 역겨움의 찬채 시장을 거닐며 사치는 공화국의 뼈를 갉아먹는 질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1세기에 이르러 로마를 건설했던 절약의 문화는 죽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연회, 전차, 향수, 그리고 공작새 요리에 돈을 쓰며 서로 과소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작새입니다. 깃털을 다시 붙여 통째로 구워낸 요리였죠. 제국은 승리를 허영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치에 대한 욕망이 대중에게까지 퍼지자 부패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입 비단이 현지 직무를 대체했고 로마의 동전은 이국적인 상품을 사기 위해 아시아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세기에 이르러 로마는 군대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제국은 전쟁이 아니라 탐닉 때문에 불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철학자들은 이 교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는 가난은 부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이 문화가 될 때 절제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몰락은 침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식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잉 없이는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경제가 비틀거리자 아무도 자제력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치가 정체성이 되면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표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로마인들에게는 비단과 대리석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인플루언서와 명품 협찬이 있죠. 조명만 다를 뿐입니다. 네 번째 법칙, 인플레이션은 제국을 파괴한다. 빚이 로마의 중독이었다면 인플레이션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작은 은화 데나리우스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통화였습니다. 이 돈으로 길을 닦고 군인에게 월급을 주고 충성심을 샀으며 모든 로마인에게 제국 권력의 일부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해주지 못하자 계산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임금을 요구했고 관료들은 봉급을, 시민들은 빵을 요구했습니다. 제국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했고 세금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들은 쉬운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동전을 속이는 것이었죠. 네로 황제가 그 첫 주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며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약 10% 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그 후에 모든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라칼라 황제는 212년에 화폐 가치를 더욱 떨어뜨렸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 데나리우스는 은 함량이 1%도 채되지 않는 말 그대로 거짓말로 만든 동전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상인들은 제국의 동전을 받기를 거부했고 군인들은 금이나 현물로 지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평범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저축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지 물가만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계약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의 제국이 동전이 가치가 있다고 말해놓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때 진짜 손실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필사적으로 질서를 회복하려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법령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301년 그는 최고 가격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곡물, 와인, 신발, 심지어 노동력까지 제국의 모든 상품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명시한 방대한 목록이었습니다. 불복종 시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법령도 공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재기를 했고 시장은 사라졌으며 암시장이 번성했습니다. 제국은 공식적으로 신뢰를 무력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항상 붕괴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더 정교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전에서 은을 깎아내지 않습니다. 대신 허공에서 디지털 화폐를 찍어냅니다. 즉, 양적 완화를 하죠. 방법은 바뀌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때 그들은 네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상징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의 의미를 희석시킬 뿐입니다. 5번째 법칙,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게 되면 권력도 믿지 않게 된다. 4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화폐 시스템은 죽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쓸모가 없었고 세금은 곡물로 징수해야 했습니다. 군대는 음식, 토지 또는 약탈품 같은 현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무역은 붕괴했고 도시는 쪼그라들었으며 시민들은 동전 대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골 영지로 후퇴했습니다. 제국은 돈이 바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바닥났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어떤 돈이든 사람들이 믿기로 합의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 이 지폐, 이 숫자가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공유된 환상이죠. 그 환상이 무너지면 권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로마의 경제는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제국이 시민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야만인들이 로마를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남긴 진공 상태로 그냥 걸어 들어왔을 뿐입니다. 문명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침략이 아니라 침식을 통해, 칼이 아니라 엑셀 시트를 통해. 사람들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그들은 시스템을 방어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몰랐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망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인쇄될 수 있고 번영은 빌릴 수 있으며 유한한 행성 위에서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망상 말입니다. 그들은 은을 구리로 대체했고 우리는 가치를 신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국 모두 똑같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의 이야기가 깨지면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 무너진다는 것을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세계의 기축통화는 더 이상 데나리우스가 아니라 달러입니다. 하지만 역학관계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찍어내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의 사치가 지위를 정의하고 우리의 빚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며 우리의 지도자들은 로마 황제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사용합니다. 안정성을 위한 프로파간다로 말이죠. 모든 달러 지폐에는 얼굴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수조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임금을 앞지르며 사회의 절반이 빌린 시간과 빌린 신용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디지털화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경기 부양책이라 부르고 재정 적자를 성장, 빚을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포장된 똑같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마치 숫자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인들도 자신들의 화폐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시스템은 불 속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속에서 끝났습니다. 동전이 실패하자 사람들은 물물교환으로 돌아섰습니다. 국가가 실패하자 그들은 영주에게 의지했습니다. 믿음이 실패하자 그들은 종교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경제학자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돈이 작동을 멈추면 사람들은 신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그 지점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세계는 디지털 신뢰,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일련의 숫자가 실제 부와 같다는 생각 위에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는 한때 로마 데나리우스를 지탱했던 것과 똑같은 깨지기 쉬운 인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감, 습관, 그리고 대안에 대한 두려움. 만약 그것이 깨진다면, 만약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는 것을 멈춘다면 그 어떤 군대도, 정책도, 황제도 그것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돈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가 한 인간의 인격을 시험한다고 믿었습니다. 카토가 말했고 세네카가 반복했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문명이 돈을 숭배할 때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어버린 법칙입니다. 우리는 신용을 창조와 소비를 문화화, 투기를 진보와 혼동하는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황제들, 즉 억만장자, 기술관료, 시장 조성자들을 구원자가 아닌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인 것처럼 칭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로마는 무덤 속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로마인들이 이미 이 실험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제국을 건설한 다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빚더미에 빠져들면서 그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만 빼고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지 의상만 갈아입을 뿐입니다. 로마인들은 톡가를 입었고 우리는 양복을 입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달러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법칙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돈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그것을 잊는 순간 붕괴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안내해드리죠.